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정시 컨설팅 1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집 단위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단위 구조는 우리가 어떤 모집 단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상향에 해당되는 아웃 구조나 좌우 분이동이 가능한 시프트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향이 이루어지는 인 구조, 세 개의 구조 내에 내 성적대는 반드시 놓이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수능 성적을 받아보셨고 지금쯤 이제 어느 정도 어느 대학에 원서를 쓸까를 고민하다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 성적이 어떤 대학에서는 그 대학 내에 상위 구간에 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대학의 중간 구장에 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대학의 마지막 구간에 속할 수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모집 단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 필요하다? 상향 지원을 원한다, 추가 합격을 원한다라고 하면 충원율을 보고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집 단위의 구조와 입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내 점수를 가지고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만 가지고 자꾸 고민하시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게 되어지는, 다른 사람의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의 뒤를 따라가지고는 절대로 붙을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붙을 수 없는 이유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붙어야만 내가 붙는다는 논리인데,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로 바뀌면서 매년 입시의 흐름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충원율이 200%가 나왔던 학과가 전년도의 충원율과 반대로 70%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 전년도는 충원율이 20%밖에 없었던 학과가 70%의 충원율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입시의 변동 과정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합격 가능성이 50%다, 70%다, 80%다 이 말을 믿고 그대로 기다리시게 되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앞에 있는 사람까지만 붙고 나까지는 순서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입시에 대한 구조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모집 단위의 구조 이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히 설명드릴 부분들은 뭐냐면 점수는 항상 변한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많은 분들은 여전히 내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지? 여기에 고민이 많아요.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지? 그러다 보니까 온통 인터넷이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입시 설명회를 가면 학생의 성적대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은 여기입니다. 이 성적이면 이 대학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점수가 고정이 되어져 있고 그 고정된 점수에 내 성적을 맞추면 합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지만 입시는 변한다는 거예요. 왜 변해요? 정년도의 데이터와 올해의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고, 그리고 누가 원서를 써? 사람이 원서를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 1% 이하의 구간에서는 말씀드렸죠.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야. 자기 성적에 맞춰서 원서 쓰는 사람은 거의 1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모든 분들이 상향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점수에 맞게 원서를 쓸 수 있다, 점수에 맞게 원서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수는 변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만약에 어느 점수가 예상 점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상 점수를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의 지원 경향에 따라서 경쟁률이 쏠리면서 예상 점수보다 실제 점수는 상승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구간에서는 예상 점수보다 실제 최종 점수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죠. 왜? 구간 변동이 발생이 되어지니까. 이해되시죠? 경쟁률에 따라서, 원서 지원의 흐름에 따라서 예상보다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예상보다 점수가 낮아질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상보다 점수가 낮아지는 구간을 찾아야 되고 예상보다 점수가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을 피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통계나 데이터에 나와 있는 내용만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절대로 안 된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통계나 데이터를 순수히 순진하게 자꾸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추시면 안 되고 나름대로 본인의 통계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점수는 항상 변한다. 몇 점이면 어느 대학 가 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성립될 수 없는 얘기예요. 왜? 그 성적보다 낮은 성적에 갈 수도 있고 그 성적보다 높은 성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결국 입시가 결국 정시의 원서 지원의 흐름과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추가 모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미리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능이라는 거, 정시라는 거는 시험을 못 볼수록 기회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말이 좀 안 돼. 왜? 시험을 못 봤는데 어떻게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상위 1% 이상의 성적을 가졌다. 내가 서울대 또는 의학 계열의 합격을 목표로 삼는다. 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상 원서 지원 횟수가 가나다 중에서 가나 2개밖에 없어요. 1%에서 약 5% 정도 10% 구간으로 들어가면 가나다까지 원서를 쓸 수 있어요. 3개. 그리고 3등급에서 5등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꼭 뭐를 알아둬야 된다.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다는 걸 꼭 알아두자. 정시는 원서 지원이 3번이지만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3등급, 4등급, 5등급 맞았어? 수능 시험 못 봤으니까 난 대학 못 가. 이게 아니라 3, 4, 5등급을 맞은 학생은 정시 가나다 3번 외에도 추가 모집을 생각할 수 있다.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추가 모집은 2월 20일에서 2월 28일 사이에 추가 모집을 실시하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가 모집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거냐면 정시에 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는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 모집 기간 이전에 정시 등록을 포기한 자는 원서 지원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시 지원하시고 붙었어. 그래도 추가 모집 원서 지원 직전에 등록을 포기하시면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쓸 수가 있어요. 추가 모집이 전년도의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았죠. 그게 아마 2022학년도 입시가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고 수능이 개편이 되어지면서 실제 정시 지원에서 많은 부분들이 실패하셨고, 실패하다 보니까 추가 모집 시장에 많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전년도의 경쟁률이 엄청 높아졌죠. 올해는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21학년도만큼 추가 모집이 쉽진 않을 거예요. 결코. 흔히 말해서 추가 모집이라는 게 정시에 지원한 학교에 떨어졌어. 정시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추가 모집으로 다시 원서를 쓰면 그 대학에 붙을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2022학년도 추가 모집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2023학년도로 가면 올해는 추가 모집이 다소 쉬워질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21학년도만큼은 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어지지만, 말씀드리는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3, 4, 5등급을 맞으신 분들은 추가 모집이 있어요.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 횟수가 제한이 없어요. 대학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결국 가나다군 정시 원서 지원 3번 할 때는 뭘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상향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인 상향을 하고 붙으면 정말 다행이고, 적극적인 상향을 했는데 불합격했다. 그러면 추가 모집에서 다시 원서 지원을 통해서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험을 못 보신 분들, 3, 4, 5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정시 지원에 임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한번 꼭 설명을 드리고, 추가 모집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얘기는 지난 시간에 모집 단위 구조에서 첫 번째는 상향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좌우 고리동이 발생이 되는 시프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는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는 구조가 상향인 구조예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이 어디에 있다? 어떤 모집 단위의 하위 구간에 속해져 있다. 이거죠. 자, 속하지 않을 사람들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성적을 맡든 간에 나의 성적은 반드시 어느 대학의 상위, 어느 대학의 중간, 어느 대학의 끝에 걸려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모집 단위 구조를 이해하셔야만, 그래야만 상향 지원 추가 합격이 가능합니다. 자, 내 성적이 만약에 어느 대학의 모집 단위의 하위 구조에 속해져 있다면, 특히 하위 구조는 가장 어렵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위 구조는 대학에서 대학으로 바뀌는 구조이다 보니까 하위 구조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요. 많은 학생들이 몰리면 경쟁률이 높아져. 경쟁률이 높아지면 결국 입결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위 학과가 상위 학과로 구간 변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학에서 어느 과가 어느 과보다 낮은 과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아요. 정시에서는. 수시에서는 어느 과가 어느 과보다 높다 낮다가 정해질 수 있지만 정시는 결코 정해져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하위 학과가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의 학과보다 실제 입결이나 백분위가 더 높게 발생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과 대학이 바뀌는 하위 구간은 결국은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경쟁률이 몰리게 되어지면 입결이 발생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순위 변동이 발생이 되고 하지만 하위 구간은 실질적으로 이동 가능성이 적다 보니까 충원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 이런 점들이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경쟁률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거든요. 어느 대학의 상위 학과부터 마지막 하위까지를 보면 경쟁률 변화는 대부분 올랐다 내렸다 다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모든 구조에. 특히 모든 대학에서 하위 학과의 경쟁률이 몰릴 수밖에 없다. 왜 몰려? 대학의 하위 학과의 경쟁률이 몰리는 이유는 왜 몰려?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니까. 건국대를 가는 학생이 신입대나 이화여대나 중앙대로 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중앙대 하위 구간, 신입대 하위 구간은 몰려드는 학생들로 경쟁률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높아지죠. 경쟁률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 경쟁률이 높아지면 입시 결과가 올라간다는 점, 경쟁률이 올라가면 점수가 상승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경쟁률이 올라가면 점수가 상승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학의 하위 학과가 낮은 점수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상승하면서 점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하위 학과가 중간 학과로 결국 구간 변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점을 꼭 주의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하위 학과에 원서를 쓸 때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하위 학과가. 왜? 우리는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고 인터넷에서 보거나 상담을 받아보면 이 대학의 하위 학과고 점수가 낮기 때문에 쓰면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위 학과는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다. 그러므로 결국은 경쟁률이 몰린다. 경쟁률이 몰리면 결국 점수가 올라간다. 점수가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건축학과 물리학과 뒤에서 추가 합격 가능성 50%를 예상하면서 건축학과나 물리학과를 기대하게 된다면 50%의 추가 합격 가능성에서 뒤에서 줄을 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거를 구간 건너뛰기를 통해 가지고 중간 정도의 학과의 원세를 노리는 방법이 되게 좋다. 왜? 이렇게 구간 이동을 하게 되어지면 중간에 있는 경쟁자들을 물리칠 수 있죠. 그쵸? 물리치면서 중간 정도의 시프트 구간에서는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격생들 간의 점수의 편차가 발생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상향 인구조에 대한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숭실대학교의 2022학년도 인문계열의 경쟁률 표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융학과, 언론홍보학과부터 쭉 이어져서 마지막에 일어일문, 중어중문, 철학과까지 보시게 되어지면 경쟁률이 어디에 집중이 됩니까? 불어불면 사학과, 일어일문, 중어중문 쪽에 경쟁률이 집중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가장 높은 불어불문 학과는 8.67.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데는 4점대, 4.74, 4.48 정도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가 낮다.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점수가 무조건 낮다는 걸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몰리면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 구간에 이렇게 경쟁률이 몰리게 되어지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최초값에서는 하위 구간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최종 마지막 점수에서는 이런 구간들이 대부분 중간 정도 구간까지 점수 변동이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꼭 명심할 거 하위 구간의 원서를 쓰는 부분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 점수로 대학은 결정할 수 있지만 학과 결정을 못한다. 그러면 내 수능 성적으로 대학은 결정하는데 학과 결정을 못해. 그럼 원서 어떻게 써?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데이터 값에 의존해서 원서를 쓰는 방식은 이거야. 네 성적이 200점이야? 근데 봤더니 숭실대학교의 일어일문이나 중어일문이 낮은 과야. 여기야. 그러니까 너 성적으로 숭실대학교 마지막에 원서를 쓰면 돼. 이게 통계나 데이터 값이에요. 하지만 마지막에 원서를 쓰면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몰려.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니까 경쟁률이 몰리면 점수가 올라가. 그럼 예상 점수보다 못 올라가면 결국은 불합격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점들이 바로 하위 구간의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숭실대학교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도 2022학년도 통계를 바탕으로 경쟁률을
우리가 그래프를 만들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상위 학과의 경쟁률 높고 중간 학과로 가면 경쟁률이 다소 낮아졌다가 마지막 합격자로 가게 되면 마지막 구간으로 가면 경쟁률이 몰리는 현상들이다. 이거는 거의 모든 대학에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상위 구간의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허수 지원들이 몰리죠. 상향을 목적으로 삼는 분들, 이런 분들은 충원율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위 학과일수록 충원율이 몰리다 보니까 허수 지원들이 몰리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구간은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다 보니까 결국 경쟁률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상향에 해당되는 인구조,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구조의 대학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원서 지원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는 도착점과 출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원서를 쓰는 학과가 도착점인가 출발점인가? 내가 원서를 쓰는 학과가 학생들이 붙으려고 들어오는 구간인가? 아니면 그 학과가 이 대학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출발을 해서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인가만 이해해도 사실 입시는 훨씬 더 유리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지원하는 학과가 붙으려고 들어오는 구간인가 빠져나가는 구간인가만 이해를 해도 이런 결국은 순환과 이동에 대한 부분만 이해한다 하더라도 결국 점수의 편차를 노리면서 추가 합격을 꾀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인문계와 자연계의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인문계열은 뭐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인문계는 무조건 대학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학 중심으로 움직인다. 하위 대학에서 상위 대학으로 이동을 하죠. 결국은 상위 대학은 무조건 도착점이에요. 붙으려고 들어오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도착점이 되어지면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지 않아요. 도착점이 되면. 자, 인문계는 무조건 하위 대학에서 상위 대학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 상위 대학의 마지막 지점은 도착점이 되고 도착점이 되면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지 않고 결국 경쟁률은 높아지고 점수는 오르지만 충원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구간 잡기가 되게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반대로 자연계는 인문계와 다르게 뭐냐면 대학으로도 이동하기도 하고 학과로도 이동을 한다는 점이에요. 대학과 학과로. 다시 말하면 하위 학과에서 상위 대학으로 이동을 하겠죠. 하위 대학에서 상위 대학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면 이 상위 대학은 도착점이 되어질 거예요. 하지만 여기 상위 대학에 붙었지만 이 상위 대학의 끝지점은 학과가 대부분 다 비인기학과 쪽에 있다 보니까 학과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들은 아래에 있는 하위 학과의 하위 대학의 상위 학과를 선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계는 대학을 중심으로 올라가고 학과를 중심으로 내려오는 것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어요. 또 대학을 중심으로 위로 올라가고 학과를 중심으로 내려오는 것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지만 인문계는 무조건 어떻다? 대학 중심으로 무조건 이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하나의 표를 보시게 되어지면 인문계열은 어떻게 되냐? 하위 학과가 실제로 상위 학과보다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더 높다.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의 하위 학과는 평균 점수와 최저점의 점수 간격 차이가 거의 발생이 되어지지 않아요. 왜 이렇게 발생이 되어지지 않냐? 대학 중심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지점, 하위 학과가 실제로는 더 높다는 거예요. 상위 학과는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점수 구간이 하위 구간이 여기까지 떨어지죠. 경영학과는 상위 구간에서 점수가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열에서 경영학과가 평균 점수가 548.32점이다. 그 다음에 사학과가 545점이다 하면은 당연히 경영학과가 사학과보다 높은 과라는 건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 점수를 보면 경영학과가 540점일 때 사학과는 점수가 545점이에요. 마지막 점수는 낮은 학과가 실제로 더 높아. 왜 그래?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인문계는 뭐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대학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중심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하위 학과는 경쟁률이 누적이 되고 경쟁률이 누적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 점수가 상승하게 되고 평균 점수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되어지지 않는다. 왜? 이동이 발생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추가 합격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열의 하위 구간은 그만큼 위험성이 되게 크다는 얘기고 상위 구간은 오히려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서 충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문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연계를 보도록 합시다. 자연계열은 인문계하고 좀 다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연계열은 모든 학과에서 점수가 평균 점수와 마지막 점수에서 점수가 다 하락이 됐죠. 이렇게. 자, 보시는 것처럼 의예과도 점수 하락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수학과도 떨어지고, 건축학과도 떨어지고, 지구시스템도 떨어지고 보니까 평균 점수에서 최저점까지 점수가 다 하락이 발생이 되어진 거예요. 문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점수가 하위 구간에서는 점수 변동이 거의 없고, 상위 구간에서만 점수 변동이 발생이 됐고, 자연계는 보시는 것처럼 모든 학과에서 점수 변동이 발생이 되어졌다. 왜 이렇게 발생이 되어졌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자연계열의 구조는 대학과 학과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대학과 학과 중심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상인대학에 갔다가 학과에 만족을 못해서 학과 선택으로 하위대학으로 이동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는 모든 구간에서 평균 점수와 최저점의 점수 간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는 전체 구간에서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진다. 하지만 인문계가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은 대부분 상위 구간에서만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런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운이다, 입시가 운 아니냐, 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운이 아니죠. 어떻게 말씀을 드리시냐면 입시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입시 구조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가 그냥 운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입시에 대한 구조, 정시가 어떻게 움직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원서를 쓰나, 모집단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원서 지원의 전략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점수 차이로만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순위 경쟁을 통해서 추가 합격을 노릴 수가 있어요. 자기 점수대에서 5점 정도만 표준 점수 상향을 하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대학 구간이 바뀝니다. 내 점수가 375점인데 내가 380점대의 대학을 간다 라고 하면 대학이 3, 4개가 바뀌는 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추가 합격에 대한 원리, 어떻게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흐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사례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계를 바탕으로 사례 연구를 하면 첫 번째는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표준 점수 365점, 컴퓨터공학과가 365점 정도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학과가 355점 정도를 보니까 세종대학교는 상위학과와 하위학과의 점수가 표준 점수로 10점 정도 벌어져요. 상당히 큰 폭으로 벌어진다고 볼 수 있고, 주목할 점은 세종대학교 충원율이 상위학과가 100%, 95%, 112%, 101%, 64%, 94%, 91, 95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상위학과와 하위학과의 충원율이 고르게 발생이 되고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자연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자연계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자연계는 평균 점수와 마지막 격자의 점수가 상위 학과부터 마지막 학과까지 균등하게 발생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는 모든 구간에 점수 하락이 예상이 되어진다고 얘기를 드렸고, 대신 인문계열은 낮은 구간, 하위 학과에서는 점수 변동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것을 세종대학교의 입시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충원율은 2022학년도에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점수는 변동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세종대학교 1위부터 13위까지 해서 표점 순위를 이렇게 쭉 나열하면 이 정도 순위가 되는데, 이거를 2022학년도 환산 점수로 바꿔놓으면 특히 주목할 점은 7위에 해당이 되던 표준 점수, 일반적으로 입시기관에서 예상하는 예상 점수에서 볼 때 세종대 예산 7위 정도로 예상이 되어지는 지능기전공학과가 2022학년도의 환산 점수라면 4위까지 올라가죠. 보시는 것처럼 3위, 2위, 1위, 7위, 4위, 9위, 6위, 5위, 11위, 8위, 11, 12, 13위니까 결국 구간 반동이 급격하게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꼭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성적으로 대학은 결정할 수 있지만 학과 결정을 할 수 없다. 왜? 학과의 구간 변동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럼 학과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구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집 단위의 구조, 어떻게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해야만 구간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2022학년도 100분위 순서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종대학교의 100분위는 처음에 80% 이상의 구간이 있네요. 두 번째는
79% 구간이 3개 구간이 있고 78% 구간이 4개 구간이 있고 77%, 76% 구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내 성적이 만약에 100분이 76.47 정도의 성적을 맞았다고 생각해 봐요. 나 어디 있으면 제일 붙을 수 있을까? 어디 있으면? 첫 번째는 인문계라고 한다면 하위 구간에 붙어서 첫 번째 붙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하위 구간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몰리는 구간이다 보니까 매우 위험한 구간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는 대학 중심으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사실 대학의 끝에 하위 구간에 붙기 어렵고 이 하위 구간이 실질적으로는 경쟁률이 쏠리면서 실제로 상위 구간으로 바뀌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연계를 뭐라 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모집 단위에서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죠. 84, 101, 94, 그 다음에 74, 104니까 전체가 다 이동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주목할 점은 뭐냐면 여기가 100분위 구조가 77 구조, 78의 구조, 79의 구조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100분위 77을 맞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나 어디 쓸 것 같아요? 77을 맞은 학생은 틀림없이 여기를 쓸 겁니다. 아니면 조금 상향을 하면 78 정도의 구간을 쓰겠죠. 100분의 77에서 78 정도를 맞은 학생들은 어디를 쓸 것 같습니까? 78의 구간에 4개의 학과가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화학과의 원서를 쓰거나 건축학과에 쓰거나 건축공학과의 원서를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 안에서 선택을 할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만약에 내 성적이 100분의 75%를 만약에 난 맞았다 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00분의 75%는 하위 학과의 충원율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원서를 쓰는 방법이 하나 있거나 두 번째는 경쟁 구간을 뛰어넘기 위해서 79 정도에다가 원서를 쓰는 방법이에요. 내가 만약에 75 정도의 100분의 1을 가지고 79 정도의 구간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야 100분의 75에서 79를 쓰면 이 분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말씀드렸죠? 자, 78의 구간이 4개의 구간이에요. 이게 일종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의 만리장성? 그렇죠? 큰 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77 정도의 100분의 1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이 벽을 뚫어서 이쪽까지 넘어갈 수가 없어요. 100분의 78%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세종대학교 78% 100분위에 붙는데 굳이 이 학생이 79%의 원서를 쓸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77나 78 정도의 100분위를 가진 학생들은 이 구간에 대부분 다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100분위 75를 가진 학생도 이 뒤에다가 추가 합격 가능성 70%, 80%가 되니까 뒷구간에서 순서를 기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죠. 100분위가 75%를 가졌다라고 하는 분은 첫 번째는 점수 계산 방식으로 해서 추가 합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모집 단위 하위 구간에 붙는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순위 경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경쟁 구조를 뛰어넘는 거예요. 경쟁 구조를. 그럼 이 정도 구간에 뛰어넘거나 다음 구간의 기회는 여기죠. 바로 79에서 80으로 바뀌는 구간. 왜냐하면 여기 79의 구간이 3개 구간이 있고 여기에서 나노, 생명, 물리, 천문이 있으니까 학과 선택이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뭐를 바라볼 수 있다? 결국은 추가 합격, 점수 경쟁을 통해서 추가 합격을 바라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식 컨설팅 13번째 시간으로 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모집 단위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수능시험 봤다. 수능시험 못 봤다? 못 봤으니까 나 대학 못 간다가 절대는 아니다. 수능은 그냥 하나의 원서 지원의 자격 조건인 거예요. 수능시험을 잘 본 학생은 당연히 좋은 대학 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 수능시험을 못 본 사람은 대학 입시에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능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무조건 대학을 못 가는 건 절대 아니다. 말씀드렸죠. 정시는 점수로만 대학을 가는 게 아니야. 구간을 잡아내면 되거든요. 그럼 그 구간 내에서 내 점수에서 5점, 6점, 7점만 상향을 한다 하더라도 나 수능시험 못 봤다.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충분히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시를 단지 숫자, 통계, 데이터
그러면서 하루 종일 앉혀가지고 인터넷을 보면서 인터넷에 내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연구하는 것 같죠. 공부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대학 갈 것 같고 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다른 사람 뒤를 따라가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붙어야 돼.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못 붙어. 왜 못 붙어? 작년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입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은 반드시 내가 안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점수 경쟁, 내가 상향 지원을 하고 싶다, 추가 합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순위 경쟁 방식으로 사고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해하시게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새로운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